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든 주하늘은 다시는 사고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주하늘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주하늘의 몸 상태는 겉으로 보기엔 빠르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가족들은 한 번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회복 중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회복이라는 건 다시 움직인다는 뜻이고 다시 움직인다는 건 누군가에게 또 기회를 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하늘이 누워있는 방 문손잡이에는 의미 없는 장식처럼 보이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누가 조용히 열어도 소리가 나게 하려는 장치였고요. 그걸 달아둔 사람은 다름 아닌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건양그룹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집안을 장악해 가면서도 정작 그 눈빛에는 며느리를 보는 따뜻함 대신 전쟁터의 지휘관 같은 냉정함이 붙어 있었어요. 한혜라는 주하늘에게 다정하게 손을 얹어주면서도 방 밖에서는 낮게 말했어요. 하늘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성질이 뒤집힐 텐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냐 하고요. 그 말이 끝나면 항상 차정원의 얼굴로 시선이 돌아왔습니다. 차정원은 지금 건양그룹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이 집 안에 서 있지만 그 신분 자체가 복수의 도구라는 걸 한혜라도 차정원도 주하늘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과거 아버지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서 꿈이 꺾였고 친엄마 한혜라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차정원은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는데요. 주하늘이 다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는 그 익숙함이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수를 위해 쌓아 올린 신분과 관계가 주하늘의 숨소리 앞에서 자꾸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주하늘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는데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눈을 감으면 차가 부딪히는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같은 기억이 끼어들어서였어요. 주하늘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곤 했고 그때마다 차정원이 물을 가져다 주면서도 괜찮아 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골라 했습니다. 배고프면 죽부터 먹을래요? 같은 말이었어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위로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호인지 통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을 계속 마주했거든요. 보호라는 이름은 아름답지만 통제라는 현실은 언제나 잔인하니까요. 그날 아침 주하늘 방으로 누군가 너무 일찍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 집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이라 한혜라는 현관 쪽 발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섰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한혜라는 먼저 쏘아 붙였습니다. 너는 출근을 아예 우리 집으로 하는 거니? 그 말에 상대가 담담히 웃으면서 대답했는데요. 일찍 출근하시네요. 전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이 오히려 한혜라의 기분을 건드렸습니다. 한혜라는 우리 하늘이라는 말만 나오면 보호 본능이 아니라 소유욕부터 튀어나오곤 했거든요. 이건 뭐야? 우리 하늘이 아침 만들어주려고? 라는 말이 뒤따랐고 상대는 간단히 죽도 만들어 보려고요. 냉장고에 재료가 잔뜩이던데요 하고 덧붙였어요. 차정원은 그 장면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죽을 끓여주겠다는 말은 따뜻하지만 냉장고에 재료가 잔뜩이라는 말은 이 집의 내부를 이미 샅샅이 본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차정원은 상대의 손등, 손톱, 눈동자, 숨 고르는 박자까지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주하늘을 위하는지 아니면 주하늘을 통해 누군가에게 접근하는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차정원은 원래 사람을 믿는 방식이 따뜻함이 아니라 불일치를 찾는 방식이었고 그건 복수에 유리하지만 사랑에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한혜라는 그 사람을 내쫓고 싶어 하면서도 또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주하늘 부회장님이 다치신 게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같은 말이 나오자 한혜라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어요. 화가 안 풀렸다는 말은 복수심이기도 하고 충성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한혜라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늘이네 아들이니 화 풀어라. 아침 만들어주러 왔다는데 문전박대할 순 없고 맛있게 만들어줘라 하고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고였어요. 내가 무슨 마음이든 내 눈 앞에서만 움직여라는 뜻이었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그 말이 주하늘을 위한 말인지 자신을 시험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요. 주하늘은 잠시 뒤에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어지러워서 다시 푹 꺼졌는데요.
차정원이 손을 뻗자 주하늘이 먼저 웃으면서 말해버렸어요. 배고파. 그 한마디에 방 안 긴장이 순간 풀리면서도 다른 종류의 긴장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이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건 이제부터 누군가가 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병원 갈까? 같은 말을 먼저 뱉었다가 주하늘이 죽먹자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는 걸 보고 안도했는데요. 그 안도감 뒤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렸나? 아니면 내 전쟁에 끌어들였나? 같은 생각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주하늘은 죽을 한 숟갈 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맛없다. 그 말에 차정원이 순간 얼어붙었는데요. 차정원은 자신의 감정이 요리평가 하나에 흔들리는 게 너무 낯설어서 더 화가 났습니다. 복수는 늘 큰 사건으로 움직였지 이런 사소한 한마디로 흔들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차정원은 정말 다 다시 해올게요 하고 벌떡 일어서려 했고 주하늘은 웃으면서 바로 손목을 잡았습니다. 장난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미워 죽겠어. 그 말이 너무 다정해서 차정원은 눈을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면 자기 속에 무언가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차정원은 지금도 주영채가 벌인 가짜 임신과 유산, 그리고 그로 인해 건양가가 흔들리는 일을 알고 있고 공란숙이 세무조사로 궁지에 몰린 사실도 알고 있고 진태석의 스위스 계좌와 차기범 살해, 동영상 문제까지 손에 쥐려는 사람인데요. 그런 차정원이 주하늘의 손목 온도 하나에 흔들리는 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한혜라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버린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은 차정원을 며느리로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이 차정원이라는 사실이 집안에 공식화되면서 한혜라는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다시 떠안고 있는 상태였고요. 한혜라는 방으로 들어와 주하늘의 이마를 짚어보면서도 차정원을 살폈습니다. 정원아, 하늘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말아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너를 믿는다가 아니라 너를 감시한다에 가까웠습니다. 차정원은 그걸 알아차리고도 네, 어머니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더 슬펐습니다. 친엄마에게 버려진 기억을 가진 사람이 친엄마에게 감시받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집안에 또 다른 방문자가 나타나면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황 실장이었는데요. 황 실장은 겉으로는 늘 담담하지만 진태석을 모시며 25년을 살아온 사람이고 최근에는 한혜라 쪽으로 붙겠다고 결심하면서 판을 뒤집어버린 인물이잖아요. 황 실장은 주하늘의 회복 소식을 들었다며 약을 전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차정원에게만 들리도록 아주 낮게 말했어요. 진태석 회장님이 주 부회장님이 살아난 걸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차정원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살아난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주하늘이 살아있는 게 누군가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뜻이고 그 누군가가 진태석이라는 뜻이니까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황 실장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는 어디까지 왔는지, 차기범 살해 동영상의 복사본이 정말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주영채가 또 무슨 거짓말을 준비 중인지, 공란숙이 구속을 피했어도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요. 그런데 차정원은 그걸 꾹 눌렀습니다. 주하늘이 바로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주하늘에게는 아직 회복이 먼저였고 차정원에게는 복수가 먼저였지만 두 순서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둘 사이를 찢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황 실장을 밖으로 보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보호부터. 그 말을 하면서도 차정원은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보호는 목적이 아니라 전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경계심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진태석이 직접 움직이진 않아도 진태석의 손발은 늘 움직이니까요. 전화가 한 통 오면 누군가가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고 나가고 그때마다 한혜라는 급히 처리할 일이라는 말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전화 받느라 순간 시야 확보가 안 됐다 같은 핑계를 들으면 더 분노했어요. 한혜라는 이미 사고라는 말 뒤에 숨은 악의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주하늘은 창문 밖을 멍하니 보다가 차정원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원아, 나 때문에 너 다칠까봐 무섭지? 주하늘의 목소리는 조용했는데요. 차정원은 그 질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주하늘이 자기 때문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주하늘이 이미 자신이 누군가의 표적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직감이 사실이라는 뜻이니까요. 차정원은 잠깐 멈칫하다가 늘 하던 방식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차정원이었으면 그런 걱정하지 마요 같은 무난한 말로 덮었을 텐데 그날은 솔직해졌어요.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또 누군가가 당신을 사고로 만들까 봐예요.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웃지도 못했습니다. 웃으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참혹해지는 종류의 진실이었거든요. 한혜라는 그 대화를 듣고 마음속에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이용해 진태석을 압박하고 싶고 주하늘을 이용해 건양을 지키고 싶고 공란숙의 세무조사 불길이 자신에게 번지지 않게 막고 싶고 동시에 엄마로서의 체면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친엄마, 시어머니, 가짜로 엄마 행세를 해온 사람들, 엄마를 미끼로 거래하는 사람들까지요. 그 속에서 한혜라는 결국 결정을 내리는 척했습니다. 정원아, 오늘 밤부터 하늘이 방 앞에 사람 세워라. 네가 고르라.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습니다. 보호라는 말이 이 집에서 사실상 권력이라는 걸요. 누가 누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숨통을 쥘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주하늘이 잠든 줄 알고 차정원이 방을 나왔는데 주하늘이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거든요. 그날 차 안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 차정원은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하늘이 다친 사건에 다른 탑승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숨결을 느꼈다는 말인지 지금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주하늘은 기억을 되찾고 있었고 그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이 집의 보호막은 오히려 얇아질 거라는 점이었어요. 차정원은 방문 앞에서 한혜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차정원은 그 눈빛에서 너도 들었지? 라는 질문을 읽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고 한혜라는 그제야 낮게 말했어요. 하늘이 기억이 돌아오면 우린 더 이상 보호로는 못 막는다. 그땐 공격으로 간다. 차정원은 그 말이 무섭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차정원의 인생은 늘 공격으로만 살아남았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공격의 이유가 복수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과 진태석에게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는 마음과 한혜라에게 버림받은 과거를 되돌려놓고 싶은 마음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밤 집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 부회장 회복 중이랍니다. 목소리는 담담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회복 중이면 더 좋지. 움직이면 흔적이 남으니까. 그 말이 끝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진태석인지, 진세훈인지, 공란숙 쪽인지, 혹은 주영채가 살기 위해 던진 불씨인지 아직은 알 수 없게 남겨졌고요. 다만 차정원은 그 사실 하나만은 확신했습니다. 주하늘의 회복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이 판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탄이기도 하다는 걸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집의 전쟁은 이제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주하늘이 눈을 뜨면 또다시 말할 겁니다. 배고파. 그런데 그 말이 이번에는 장난처럼 들리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건 몸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일 테니까요.